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배쌤입니다. 오늘은 7회차 세 번째 요점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린 그 내용이 그냥 넘어가서 그 넘어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가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집단교육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심포지엄과 페널토이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심포지엄과 페널토이의 다른 점은 심포지엄은 발표자나 사회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고요. 자, 페널토이, 배심토이는 청중은 전문가가 아니죠. 일반인인 거죠. 자, 그래서 심포지엄의 특징을 보시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2명에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청중과 공개 토론하는 형식이다.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중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발표자, 사회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고요. 자, 심포지엄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자, 페널토이, 배심토이는 상반된 반대 주장을 가진 전문가 4명에서 7명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 후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과 질의응답이라고 나와요. 질의응답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청중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방식이다. 자, 페널토이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비판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저 반대 의견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런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런 비판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며 동기유발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거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 뇌를 사용해서 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창의적이 들어가는 교육 방법은 거의 브레인스토밍이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가자들한테 진짜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뭐 저런 어이없는 말을 하지? 그럴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다 끌어내다 보면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단 토의 버즈 세션은요. 우리 그룹 토의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분단 토의는 왜 분단으로 나뉘어요? 교육 참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참여자가 다 발언권을 얻지 못하니까 분단으로 나눠서 각 분단에서 토의를 한 다음에 그 분단에서 토의한 거를 대표자들이 나와서 또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참여자가 많을 때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시킨 후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장점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 상호 이해나 아니면 협동정신, 사회성이 길러질 수 있고요. 자, 단점은 토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참가자 전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냥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이 토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시범교육은 실제 물건이나 자료를 가지고 시범하는 방법으로 동기유발이 굉장히 쉬워요. 나 저거 직접 보니까 할 수 있겠어. 동기유발이 쉽고 경험이 없어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므로 학습 목표 도달이 용이하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주의 집중이 잘 돼요. 신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보니까. 자,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고 실천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점은 경제성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도 없고요. 이 실제 모형을 만들기에 어떤 것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들도 있죠. 자, 특히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으로는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었냐? 뭐 초등학생 손 씻기 교육이나 아니면 칫솔질 교육하는 거, 신생아 목욕시키는 거,
뭐 만성 신부전 환자 복막 투석 교육하는 거,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범 교육으로 많이 나왔었죠. 우리 앞쪽에서 시험에 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범을 보여주고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관찰법이 가장 좋다.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인 거죠. 자, 물의 정수 처리와 하수 처리 방법을 보시면요. 자, 물의 자연적인 자정작용을 보시면, 자, 침전이 돼요. 침전은 부유물이 가라앉는 거죠. 또는 분해가 돼요. 그리고 많은 물에 의해서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일광소독이 이루어지는 거다. 밀스 라이케아상은 상수 처리 방법이에요. 먹는 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쓰이는 건데, 자, 그 전에 유럽 쪽에서 엄청 수인성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더러운 상태로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자, 그래서 밀스와 라인케라는 사람이 물을 여과 걸러내서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굉장히 감소를 했죠. 그래서 밀스 라인케 현상은 우리가 먹는 물, 상수 처리 방법으로 물을 여과해서 수인성 감염병을 감소시켰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정수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이 되냐? 자, 먼저 침사, 무거운 걸 가라앉히고요. 침전,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자, 그 다음에 여과, 걸러주고, 그 다음에 염소를 집어넣어서 소독을 하고 우리한테 물이 들어오는 거다. 자, 특히 소독 방법 중에서 염소를 집어넣는 염소 소독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자, 소독력이 강하고요. 잔류 효과가 커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작도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인 소독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럼 하수 처리법을 보시면 스크린이 뭐예요? 스크린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침사, 무거운 거 가라앉고, 침전, 부유물, 떠다니는 거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처리법으로 산소를 사용해서 활성온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상법을 사용하는 거다. 요즘 뉴스에 기상이변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가,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화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또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죠. 그래서 온실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뭐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이런 물질들이 온실가스예요. 자,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가스층이 두꺼워져요. 우리가 해가 우리 그 지구로 들어왔을 때 필요 없는 열을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온실가스층이 두터워져서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열을 방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져가지고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게 지구온난화인 거고요. 자, 그리고 열섬 현상은, 자, 도시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5도씨 정도 높게 되는 거다. 5도씨 정도 높게 되면 뭐 문제가 뭔데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요. 도시의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온도가 도심 주변에 진짜 먼지 기둥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띠를 형성하다 보니까 먼지 지붕을 형성해서 우리가 결국 숨 쉬면서 그 오염물질을 다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열섬 현상, 뭐 섬 이렇게 투시 카메라로 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도심 주변에 이렇게 막 큰 건물들이 있죠. 빨갛게 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섬이라고 해서 열섬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오존층 파괴는 우리가 오존홀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는 어떤 거에 의해서 생기냐. 자동차 배기가스나 냉장고나 에어컨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홀이 발생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태양빛이 들어올 때요, 우리한테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오존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구멍이 뚫려버려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유해한 광선, 자외선이 다 들어와서 피부암, 백내장, 면역 결핍증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 자,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진다 엘니뇨고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진다 라니냐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기상이변을 일으키잖아요. 이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그 환경오염 문제들이 다 뭘 일으키냐?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막 홍수가 막 심하게 나는데 어떤 곳에서는 막 가물어가지고 막 유적지가 막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리고 태풍이 와도 한 번 태풍이 올 때 위력이 굉장히 크게 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산성비는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 하늘에 대기권에 둥둥 떠다니다가 빗물에 섞여서 내려요. 자, 그래서 산성화돼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건물이 부식되거나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의 부식 정도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딜 가나 다 부식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쇠 같은 거는. 자, 그리고 황사현상은 사막과 황태지대의 작은 모래나 미세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 떨어지는 거다. 문제는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폐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요. 분비물이나 아니면 그 안 좋은 물질들은 산모에 의해서 붙잡아서 기침을 통해서 우리가 뱉어내죠. 근데 이 미세먼지는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폐로 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폐가 섬유화돼서 숨쉬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간호 쪽에서 보면 흡연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폐 문제점, 질환은 뭐가 있었어요? 폐기종이죠.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기온 역전은 우리가 대기권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자, 그런데 반대로 기온이 역전됐다고 하잖아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져서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가벼운 공기는 위로만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만약에 대기권에 그때 하필이면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았다. 숨 쉬면서 우리 폐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런던 스모그와 로스앤젤레스 스모그가 있어요. 우리 그 70년대 유럽이 엄청 산업 발전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대기권에 오염물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바람도 없고 그 다음에 안개도 많이 끼고 그리고 기온 역전 현상이 그때 확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숨쉬는 공간 안에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거의 4,000명이 사망하고 10,000명 이상이 심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냐? 빙하가 녹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왜요? 가라앉는 거예요. 다 이 물에 의해서 덮이는 거죠. 자, 이상기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이번에 여름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홍수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고 태풍도 위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자, 생태계의 변화를 보시면 식물은 우리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나마 적응이 쉬운데 식물이나 얘네들은 적응이 어려워요.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겨울이 따뜻해지면 해충이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큰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빙하 학자들에 의하면 빙하에 들어있는 이런 균 같은 게 또 녹으면서 물 안에 둥둥 떠다닐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럼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뭐가 있냐? 탄소세를 도입하는 거예요. 탄소세가 뭐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이 안 돼 있고요. 선진국도 도입이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부과를 하다 보면 기업이 망하면서 경제 발전이
안 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탄소세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화석연료를 좀 그 다른 연료로 좀 대체를 해라.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을,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자, 그리고 배출 시설을 대체를 하든지, 예, 너무 많이 그 배출을 하는 거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환경세 부담을 더 강화시키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자동차 액체 연료는 기체 연료로 대체하는 게 좋다. 면역의 종류를 보시면요. 면역의 종류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죠. 그래서 선천면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 예. 그리고 후천면역은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나뉘는데, 능동면역은 내 스스로 몸에서 항체를 형성하는 거. 수동면역은 그냥 항체를 바깥에서 받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동면역이죠. 그래서 자연능동면역은 자연적으로 내가 내 몸에 균이 침범을 했어요. 바이러스 균이. 자, 그러면 내 몸에 균이 침범했으니까 내 몸에서는 뭘 만들어져요?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죠. 홍역이나 장티푸스, 코로나에 걸린 후에 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 자연적으로 내 몸 안에서 능동적으로 항체를 만들었다. 네. 자, 인공 능동 면역은 인공적으로 백신이나 톡소이드를 투여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내 몸 안에서 형성을 하죠. 그게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 수동 면역은 자연적인 항체를 내 몸에 받아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엄마로부터, 모체로부터 받는 모유나 태반을 통해서 받는 항체가 들어간다. 자, 인공 수동 면역은 그냥 항체를 받는 거예요. 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항체를 받는 거. 그래서 면역 혈청이나 감마글로불린 항독소를 주사하는 게 들어간다. 자, 감염병 매개체에서는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사망 사고도 많은 게 진드기죠. 그래서 쯔쯔가무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쯔쯔가무시가 진드기 말고도 쥐벼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쥐라고 써 있죠. 그래서 쥐벼룩. 그래서 쥐로 생길 수 있는 건 발진열, 유행성 출혈열, 쥐에서는 유행성 출혈열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트가 있고요. 자, 이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이것도 지금 중복되죠. 예, 쥐도 되고 이도 되잖아요. 그리고 재기열이 있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모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말라리아, 일본내염, 황열, 댕기열, 사상충이 생길 수 있고. 자, 파리는 보통 수인성 감염병과 많이 관련되는 것들이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돼지, 조리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야생조류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리고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낙타에 의해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은 사스, 박쥐에 의해서다 보시면 돼요. 자, 감염병 관리를 보시면요. 자, 감염원을 처리하는 건 환자나 보균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게 들어갈 수 있고, 자, 병원소를 제거하는 건 병원소는 병원균이 들어있는 장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동물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돼지나 소에 감염병이 막 이렇게 발생을 하면 막 땅에 묻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외과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약물요법이 들어갈 수 있다. 자, 병원소를 격리하는 건 격리, 검역이 들어가죠. 예. 우리 검역이 뭐냐면 여기요 전염병이에요. 감염병을 검사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감염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검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감염병을 역병이라고도 했잖아요. 자, 환경위생관리를 보시면 소독하고 매개곤충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고 식품위생, 물의정화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면역증강요법으로는 예방접종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 몸 안에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니까 예방접종을 통해서죠.
자, 보건지표에는 건강상태지표, 모자보건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건강상태지표는 건강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그 건강상태를 볼 때는 불건강 상태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질병이 얼마나 발생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률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만약에 사망률이 낮고 질병이 이완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건강한 상태인 거죠. 반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상태 지표는 사망률과 유병률 이게 발생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이 들어가요. 뭐는 빠졌어요? 지금 신생아가 빠졌죠? 틀린 보기로 신생아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신생아 사망률은요, 신생아는 며칠 이내를 보고 있어요. 신생아 사망률. 신생아는 28일이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이내에 사망을 했다는 거는 선천적으로 사망을 한 거지. 이렇게 그 건강 상태를 보는 건 아닌 거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신생아 사망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아, 유아, 모성 사망률 들어가고 어떤 사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사인별 사망률. 그리고 얼마나 질환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질병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발생률, 유병률, 그리고 장애율,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평균 수명, 그리고 아동의 영양 및 정신 발달 상태, 그리고 정신적 건전성 이런 것들을 건강 상태 지표로 보고 있다. 자, 모자보건 지표는 사산율을 보고 있고요. 사산은 몇 주 이후의 태아 사망이죠? 28주 이후 태아 사망이에요. 우리가 모자보건지표를 왜 사산율을 많이 보냐? 28주 이후에 사망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모자보건이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망한 걸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유산은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산율을 많이 보는 거고요. 주산기 사망률, 사망률에도 사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영아 사망률, 그리고 모성 사망률, 시설 분만율, 얼마나 시설에서 분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지역사회 인구 특성 파악 시 필요한 자료로는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조자연 증가율. 네.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를 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고요. 자, 영아 사망률은 국가별 보건지표로도 사용되고 지역사회 건강상태지표, 모자보건지표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모아비는 모성대 유아 인구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출생 관련 지표로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보시면 모자보건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서 70%, 인구의 3분의 1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모자보건 사업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 사업에 들어가요.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산정관리하고 그리고 그 부족하면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 사업에 들어가고요. 자, 모성과 아동의 건강은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임신부와 영유아는 취약계층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에 이완되기가 쉽고요. 영유아기의 건강 문제는 치명률이 높거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되기도 쉽다. 자,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이 잘 되었냐는 그 지역사회 평가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자, 의료 폐기물을 보시면 자, 격리의료 폐기물은 감염병 환자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하고요. 도형 색깔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붉은색이고 보관기일 7일으로 가장 짧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왔다는 건 지금 균이 배출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7일 이상이 되면 배양이 돼서 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7일까지만 보관하고요. 전용 용기를 보시면 합성수지가 뭐냐, 우리 그 단단한 주사 침통 있죠. 우리 그 실습 가셨을 때 손상성 폐기물통처럼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 새지 않게. 왜냐면 환자한테서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합성수지로 된 거고요.
자, 일반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는 건 혈액이나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꺼즈,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가 들어가고 도형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예, 우리가 보통 상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란색인 거고 그리고 보관기일은 15일, 골판지류, 박스를 사용하고요. 자, 손상성 폐기물통은 우리 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바늘, 칼날, 침, 그리고 파손된 유리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도형 색깔은 노란색이고 보관기일은 가장 길어요. 왜냐하면 주사침, 칼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 자, 조직물류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나온 조직장기, 이런 신체 일부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조직장기뿐만 아니라 혈액, 고름, 혈청, 혈장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고름을 더러운 걸로 생각하니까 고름은 혈액오염 폐기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고름도 조직물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세면 안 되니까 합성수지에 그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혈액 오염 폐기물이 뭐냐? 버려지는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폐혈액백, 버려지는 혈액백, 그리고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리고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된 폐기물. 예, 그래서 버려지는 혈액이 혈액 오염 폐기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체일 경우에는 골판지류인데 이게 액체로 된 흘러내릴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생물화학 폐기물에는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이나 연구, 이런 거에 사용되는 것들. 그래서 검사에 사용된 배양액이나 폐시험관 슬라이드, 배양 용기, 폐배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인체 조직물 중 태반은 재활용되는 경우에는 녹색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화재시 행동 요령을 보시면 대피 순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대피시킨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원계, 그리고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 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화재 실외 환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요. 화재 실외 환자가 뭐냐? 화재 난 병실의 환자예요. 당연한 거죠. 화재 난 병실에서 그 환자들을 가장 먼저 대피시켜야 되고, 자, 만약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러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려요. 우리가 불완전 연소됐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게 일산화탄소잖아요. 산소와 우리가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산화시켜서 산화돼서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있고 일산화탄소가 있다. 뭐와 더 결합력이 좋아요? 일산화탄소와 결합력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기가 들어간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연기 충만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추어 대피하고요. 엘리베이터 절대 탑승하면 안 돼요. 연기가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화재가 나면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절대 탑승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대피하려고 문을 열려고 봤는데 문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요. 반대편에 화기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피난로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고. 특히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서 대피를 해요. 병원에서는 피난 유도반 아니면 소화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놔요. 미리 분배를 해놓기 때문에 이런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 대피를 하고 피난 유도반은 출입문 및 비상구 개방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예전에도 그 옥상 같은 데를 문을 잠가놔가지고 대피로가 폐쇄되다 보니까 많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부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피난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구 및 옥상으로 피난하고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서야죠. 그리고 손잡이를 움켜쥐고 호스를 비로 쓸듯이 뿌려서 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위별 체온 측정 방법을 보시면 수온 체온 측정 방법은 3분, 5분, 10분으로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 몸 내부로 들어갈수록 체온이 높게 체크가 돼요. 그래서 직장이 3분, 구강이 5분, 애가가 10분. 가장 바깥쪽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재야 되는 거다. 자, 특히 직장으로 쟀을 때는 옆에 가로 속에 R이라고 표시해요. R은 뭐라고 했어요? 렉탈. 직장에서 쟀어요. 측정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체온이 직장에서 쟀을 때 가장 높아요. 그리고 구강, 애과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옆에 체온 옆에다가 가로에 R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자, 구강은 5분 측정하는데 표준 체온이에요. 그래서 가로에 아무것도 안 써요. 네. 그냥 체온만 적으면 돼요. 왜 아무것도 안 적어요? 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준 체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로 속에 적혀 있지 않으면 구강으로 잰 거구나. 대부분 구강으로 쟀기 때문에 예전엔 수은을. 그래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쉬운 용이한 방법이다. 자, 애관은 10분 가장 길어요. 체온 측정도 잘 안 돼요. 그래서 A라고 쓰는 건 엑실러리, 겨드랑이에서 쟀기 때문에 A라고 표시를 하고요. 직장으로 쟀을 때는 옆으로 눕혀야 되고 구강으로 쟀을 때는 깨질 위험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부위예요. 그래서 무의식 환자한테 가장 많이 재는데 가장 바깥쪽이기 때문에 가장 부정확하다. 전자체온계 측정 시간은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예요. 예. 내용은 수은과 똑같아요. 전자체온, 요즘에는 수은 체온계가 전자체온계 측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자, 그리고 고막 체온계는 2에서 5초.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이렇게 탐침 커버를 씌우는데 이거는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성인은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다음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다음 고막 체온을 측정하고요. 3세 미만 소아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다음 측정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마 체온계는 3에서 5초 측정을 하고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돼요. 이마에서 측정한다는 건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바깥쪽이기 때문에 가장 부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기 기록의 방법을 보시면 모든 기록은 검정색 볼펜으로 하는 거고요. 단번 근무자만 붉은색 볼펜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하는 거는 맥박과 단번 근무자 기록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죠. 자, 그리고 에러 났을 때도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다 써서 정자체로 설명해요. 성만 쓰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다 써야 된다. 잘못 기록한 경우 지우면 안 되고 붉은색 볼펜으로 한 줄 또는 두 줄 긋고 에러라고 쓴 다음 다시 기록하고요. 자, 약어는 공식적인 것만 사용해야 돼요. 내가 영어를 줄여서 쓴다고 그게 약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만 사용해요. 미래 시제, 뭐뭐 있을 것임, 통증이 있을 것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록은 미리 하지 않고 반드시 수행 후 시행을 하고요. 전화 처방 받을 수 있죠. 단 전화 처방임을 옆에 명기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한테 처방을 받도록 한다. 자, 그리고 여백은 남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백이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서명을 하는 거죠. 자, 환자에게 특이사항 발생하면 바로 기록하고 보고를 하도록 한다. 자, 맥박에서 심천맥박을 보시면요. 심천맥박은 심장의 심천 부위에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측정을 하냐? 보통 신생아한테 왜 측정을 하냐? 우리가 그 신생아들은 모든 장기가 형성돼서 나오긴 하지만 장기들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생아나 또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위고요. 자, 심천 부위는 1분 동안 측정을 해요. 왜 1분 동안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신생아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니까 규칙성이 있다고 30초 측정해서 2를 곱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1분이에요. 자, 그러면 심천 부위가 어디냐? 좌측 중앙 쇄골선과 4~5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하는 거다. 제가 가로 속 옆에 요추천자를 왜 써놨냐면 요추천자 3, 4번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요추천자를 측정할 때는 채취할 때는 어디에서 해요?
요추 3, 4번 사이에서 검사를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심천맥박은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붉은색으로 A라고 기록한다. A는 심천 부위, 그래서 심천맥박 부위, 아피컬 펄스라고 해서 A라고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 맥박 결손은 심장장애로 말초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심장의 수축력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심장의 수축력보다는 혈액의 파동이 끝에까지, 말초 부위까지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혈액량의 문제로. 예. 그래서 맥박 결손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두 사람이 동시에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 사람은 심천맥박, 한 사람은 말초, 보통 요골맥박을 재죠. 그래서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를 해서 요골맥박이 느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맥박 결손이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맥박산소 포화도를 보시면 우리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들어있는데 이게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 혈액 중에 산화된 산소가 포함된 헤모글로빈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헤모글로빈 수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헤모글로빈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는 환자는 맥박산소 포화도가 또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장의 종류를 보시면 체인은 좌측 심스이죠. 우리 관장시 체인은 자, 배변관장은 청정관장, 배출관장이라고 하는데 연도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유도하고 특히 외과 수술 전 장을 비우기 위해서 수술할 때 장에 대변이 차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조영제로 발효맥을 그 항문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대변이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을 위한 발효맥을 주입하기 전에 배변 관장을 한다. 자, 윤활 관장은 활제 관장이라 해서 오일을 사용해서 대변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세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구풍 관장은 가스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팽만을 경감시키는 거죠. 결장 세척은 결장을 씻어내 주는 거. 수령 관장은 맥방 같은 걸 이용해서 지혈하는 관장이다. 자, 특히 시험에는 정체 관장, 치료적 관장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칼리메이트와 K엑셀레이트가 나왔죠. 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칼륨, 고칼륨 혈증 시 칼륨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관장을 시행하는 거다. 자, 락툴로스 관장은 뇌변증, 특히 간성운수 시 혈액 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빼내주기 위해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바륨 관장은 우리가 바륨은 조영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장조영술 시 바륨을 장내로 주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바륨 관장 전에 해야 되는 관장이 뭐라고요? 배변 관장이라고요. 자,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보시면 자, 무기폐나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을 잘하고요. 체위 변경을 해서 막 체위 변경을 움직이다 보면 기도에 있는 분비물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조기 이상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 이상, 다리 운동, 항혈장 스타킹 착용하는 게 들어갈 수 있고 자, 마비성 장폐색 우리가 그 장 쪽으로 배를 열고 수술을 하면 장이 마비가 돼요. 장은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자, 장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도 많이 찰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스를 빼내주기 위해서 비관을 삭간하기도 한다. 자, 탈수를 위해서는 수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죠. 금식으로 입으로 못 먹을 때는 수행요법을 통해서 많이 보충을 해줘야죠. 자, 그리고 쇼크 증상은 증상을 미리미리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쇼크 증상은 뭐가 있어요? 빠르고 약한 맥박, 빈맥, 빈호흡, 그리고 창백해지거나 핍뇨 증상, 그리고 체온과 혈압 떨어질 수 있고 의식 상태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